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제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곧장 시어머니께 20억 원짜리 집을 선물하겠다 약속했죠. 하지만 그들 가족의 모든 재산을 쥔 진짜 열쇠는 바로 지난 15년간 묵묵히 일해온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8입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10분 전에 끝났습니다. 차가운 법원 복도를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 한 사람의 청춘이 담기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서류 위 잉크 자국 하나로 간단히 정리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몇 걸음 앞에서 걷던 전 남편, 김민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김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할 그분께 전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 네, 방금 끝났어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5년간의 희생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선물 준비했어요. 한남동에 20억짜리 빌라 계약금 보냈습니다. 70번째 생신 선물이에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와서 아들이랑 편하게 사셔야죠. 하하. 웃음소리. 그 경쾌한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20억.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난 세월, 제가 잠 못 자고 장부를 맞추고 달아빠진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아끼고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막을 돈이 부족해서 남몰래 친정에 손 벌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저를 내쫓은 대가로 생일 선물을 산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나는 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콧방귀를 뀌고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매연을 뿜으며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 순간 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이 아닌 한 달 전 제 이름으로 계약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무표정한 제 얼굴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아니 아버님께서 제게 남기신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사의 법인 인감, 그리고 모든 은행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저장 장치.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회사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다. 저 철없는 놈들, 민준이나 민호는 아직 멀었다. 이 회사를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 대신 이 집안의 금고를 지켜다오. 그 말씀은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족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저를 그저 회계나 볼 줄 아는 며느리 정도로 취급했지만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은 제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익숙하게 기업 뱅킹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법인 인감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의 금고지기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을 지켜야겠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회사의 모든 주거래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나, 둘. 민준 씨와 시동생 민호 씨가 개인 용돈처럼 쓰던 법인 카드 30개 모두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우수고객, VIP, 카드까지. 화면 위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련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성이 제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전화가 오겠지요. 한남동의 고급 빌라, 그 화려한 꿈에 젖어 있을 그들에게 닥칠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 있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내민 카드가 사용 불가라는 메시지를 내뱉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저는 상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사연과 눈물이 있겠지요. 제 15년의 눈물도 이제 저 불빛들 속으로 사라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인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지만 제 공간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한남동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 김 여사님은 가장 좋은 옷으로 한껏 멋을 내고 민준 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을 테고 맞은편의 중개인은 부러움 섞인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지갑에서 검은색 법인 카드를 꺼내는 모습. 그의 손지대는 늘 과시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서 흘러나오는 무심한 기계음. 한도 초과 혹은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를 당혹감을 상상하니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동안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연기처럼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씁쓸한 재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끊기자마자 두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끊기고 나니 이번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지워야 할 그 이름. 저는 그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굉음처럼 울리던 진동 소리가 책상 위에서 희미하게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의 혼란과 분노가 진동을 통해 제게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벌인 이 모든 일이 단순히 20억짜리 빌라에 대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그저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린 방아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10년 전에 직접 든 작은 베네쩌 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보드라운 하얀색 털실로 만든 아기 옷,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잊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결혼 5년 차,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의사는 유산기가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 안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 좀 지켜달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입덧 때문에 점심을 거르자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다고 종일 누워만 있는 게냐? 아직 형태도 없는 거 하나 가졌다고 유세는? 밥 먹는 식구가 몇인데 며느리가 돼서 부엌 길은 나 몰라라 하고. 얼른 일어나서 저녁 준비할 생각이나 해라. 이 집은 게으른 사람 있을 곳 못 된다. 그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아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제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없는 애는 일찍 가는 게 낫다. 몸이나 빨리 추슬러서 다음에 가질 준비나 해.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에서 작은 베네쩌 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털실의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이 옷, 제 이름 없는 아기를 위한 세상에 남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20억. 그 돈이면 제 아기에게 따뜻한 옷 수만 벌을 사줄 수 있었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 수만 그릇을 먹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제 슬픔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피 같은 돈으로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네쩌 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털실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늦었지? 이제라도 엄마 자신을 위해 한번 싸워보려고 해.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제 마음속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영원히 겨울에 멈춰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현관문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젯밤 제 자신과 약속했으니까요. 문을 열자 잔뜩 격앙된 얼굴의 김민준 씨와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부터 했습니다. 박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뭔데 감히 회사 돈을 막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귀가 따가울 정도의 고성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깨부터 움츠러들었을 테지만 저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소리 지르시면 이웃에 피해 갑니다. 제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두 사람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고 김 여사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한번 휙 둘러본 김 여사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살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냐?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15년간 호의호식한 건 생각 안 해? 이 배은망덕한 것. 호의호식이요. 저는 나지막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김씨 집안의 재산에 손댄 적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해서 제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막은 건 김씨 집안의 돈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회사의 재산입니다. 민준 씨가 한남동 빌라 계약금으로 쓰려던 20억 원, 그 돈, 민준 씨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의 비상 자금이었습니다. 뭐라고? 민준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 돈 좀 썼다고 회사가 망하기라도 해? 내가 뭔데 내 돈 쓰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좀 썼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다음 주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줄 뻔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직접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해 주신 재무관리권한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아버님의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회사의 모든 재무 결정권을 제게 위임하셨습니다. 회사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시 모든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요. 지금이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임장을 본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건 그동안 두 분이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고 떼서 쓰신 돈들은 아직 계산하지도 않은 겁니다. 어디 수상한 곳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들 말이에요. 제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민준 씨? 민준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저를 제대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무어라 더 소리치려다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모습이 비치는 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빛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이
거만하던 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혼의 이야기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폭풍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려면 채널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짧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설 때면 건물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며칠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가 저와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잠시 후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드린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순진했습니다.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이 고작 전 남편의 분노와 전 시어머니의 원망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막아버린 돈의 흐름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그 소리 없는 전화일까 싶어 무시하려다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누구신지. 나예요. 이경자. 회사 격리부장이었던 이 부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장님은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30년 넘게 회사의 안살림을 도맡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셨지만 저는 그녀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제 번호는 알아내려면 방법이야 왜 없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서연 씨, 지금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아니, 내 말은 신변에 무슨 문제 없냐는 뜻이에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장님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조심해야 해요. 아주 많이. 내가 듣기로는 민준 도련님하고 민우 도련님이 진 빚이 보통 빚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냥 은행 빚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 회장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백 회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장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사채업자예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악질 중의 악질이지. 어려운 중소기업에 접근해서 교묘하게 돈을 빌려주고 결국에는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손에 걸려서 길바닥에 나앉은 사장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아버린 돈이 단순히 민준 씨의 빌라 계약금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돈이었다는 말인가. 서연 씨, 아마 그들이 서연 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서연 씨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라니요. 최진우 변호사라고 있어요. 내 오랜 친구 아들인데 아주 똑똑하고 믿을 만한 친구예요. 특히 이런 기업 관련 경제 사건에 아주 밝아요. 내가 서연 씨 사정은 대충 이야기해뒀으니 꼭 한번 만나봐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이 부장님은 제게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는 거듭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 민준 씨가 늘 감추려 했던 투자 계약서들, 그리고 저를 옥죄어오던 정체모를 위협까지. 저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미줄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훨씬 더 끈적하고 위험한 약탈자의 거미줄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장님이 알려준 최진우 변호사의 이름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숨어있지 않겠다고. 이 위험한 게임의 판도를 바꾸려면 이제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서초동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에 앉아 있으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진우 변호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조금도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조정 마지막 날부터 계좌를 정지시킨 일, 그리고 이 부장님과의 통화 내용까지. 그는 제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저절로 등이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이혼 분쟁이나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백 회장이 얽혀 있다면 이건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협박, 불법 채권 추심, 그리고 아마 횡령이나 대인 혐의까지도 걸려 있을 겁니다. 형사 사건.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 아주 중요한 증거들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김민준 씨의 회사 자금 유용 증거는 물론 백 회장의 불법 대출 활동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침묵하신다면 백 회장이나 김민준 씨 측에서는 모든 책임을 서연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겁니다. 재무 담당자였으니 모든 횡령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겠죠. 그렇게 되면 서연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검찰과 손을 잡고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겁니다. 검찰청.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무서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 변호사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굳히게 했습니다. 이건 서연 씨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카페를 나와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평생을 숨어 사느니 차라리 맞서 싸우다 쓰러지는 편이 낫겠다고. 저는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남몰래 모아온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민준 씨와 시동생 민호 씨의 씀씀이가 헤퍼지고 회계장부에 맞지 않는 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모든 중요한 거래 내역과 계약서, 자금 이체 확인서들을 따로 복사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을 때는 녹음기를 켜놓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외장 하드 여러 개와 수북한 서류들. 저는 밤을 새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거래처별로, 사건별로. 자료를 정리하면 할수록 그들의 범죄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리고 거대한 실체를 마주한 공포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찌푸린 얼굴의 시동생 김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며칠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수.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카드 풀어주지 않으면 나 가만 안 있어.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붓다가 나중에는 거의 울먹이며 제발 돈 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철없고 오만하기만 했던 도련님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가 지쳐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서류 가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 육중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땀이 찼습니다. 한 걸음을 떼기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호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청에 다녀온 후 세상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김민준 씨에게 첫 번째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최 변호사의 주선으로 작은 안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참고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도 삼가야 했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은 놓였지만 창문 없는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제가 세상과 단절된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의 힘으로 김민준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요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들은 하루아침에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모두 백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수십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제 복수가, 제 싸움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김민준 씨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주 망가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김민준 씨는 검찰청이라는 권력기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겁에 질린 한 명의 나약한 인간만 남아있었다고. 그날 밤 김민준 씨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담보로 백 회장에게 거액의 불법 사채를 빌렸고 심지어는 회사의 기밀 자료까지 넘기며 협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요. 돌려막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회사를 통째로 넘겨도 모자랄 지경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남편의 회사가 아들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가 압류되고 살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파멸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저 그들의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제게 했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받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최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회사는 아마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수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또 광범위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상처만 생각했는데 제 행동이 만들어낸 파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무너진 모습, 김 여사님의 절망, 그리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직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어 멈출 수 없는 파멸을 향해 함께 굴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제가 안가에 머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바깥 소식을 듣는 것을 제외하면 저는 완벽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립감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은 저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건드릴 수 없게 되자 제 가장 약한 곳을 향해 칼날을 겨눴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별일 없지? 네, 엄마. 그럼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은 아닌데, 오늘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점심때쯤 웬 낯선 남자가 집으로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하나 배달해왔다고 합니다.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주 크고 화려한 바구니였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물어도 배달원은 그저 중요한 분이 보냈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구니에 꽂혀있던 작은 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아주 정중하고 반듯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따님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보실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면 당신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며칠 전부터 동네에 못 보던 차가 자꾸 어슬렁거려. 덩치 큰 남자들이 내려서 우리 집 쪽을 한참 쳐다보다 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려. 혹시 너한테 무슨 일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목이 꽉 메어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방이 이제는 답답한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겁한 인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온통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위험해요. 백 회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최 변호사는 제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는 즉시 검찰에 연락해 어머니가 계신 곳의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한 이런 식의 교묘한 심리적 압박은 법으로 막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딸일 뿐이었습니다. 제 어설픈 복수가 제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걸까? 백 회장에게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과 정의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악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시청자에게 직접 호소하듯이. 저는 그 순간 안전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과 진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의 눈물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이 길고 힘든 여정에 아직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 인생 가장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어머니 일로 밤낮 없이 불안에 떨던 며칠이 지났을 때 최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슨 할 말이 남았을까? 하지만 최 변호사는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고, 무언가 큰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비밀리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수척해진 얼굴의 김 여사님이 힘겹게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유지하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값비싼 옷차림 대신 수수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무 의자에서 일어서자 김 여사님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너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밀어내고 쉰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처럼 우는 모습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친정어머니 이야기 들었다. 그놈들이, 사람도 아닌 그놈들이 너를 협박하려고 내 어머니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말 들었어. 다 나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놈 망치고 너까지 사지로 내몰고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내 어머니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구나.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천벌을 받을년이야.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모습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게 되니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 싸움, 이제 멈춰다오. 재산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회사도 망해도 괜찮다. 그냥 우리 아들놈 목숨만 살리고 내 어머니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내가 바라는 전부다. 제발 부탁이다. 아가. 결혼 초에 몇 번 들어보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가 무리한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 실은 남들 보기 그럴듯한 집에 살고 싶다는 자신의 허영심 때문이었다고. 아들이 백 회장 같은 사람과 엮인 것을 알면서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라 해서 외면했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이었다고 그녀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도끼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와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됐어요. 멈추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닐 겁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저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는 햇살이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의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얽히고 설켰던 원망과 미움이 그 눈물과 함께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원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바라봐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길고 길었던 갈등의 끝에서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며칠 뒤 저는 검찰청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민준 씨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의 백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질 신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백 회장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의 모든 질문에 그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경영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저 두 사람의 무능과 특히 박서연 씨의 계획적인 횡령 때문입니다. 그가 제 이름을 정확히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재무 담당자였던 박서연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남편인 김민준 씨 모르게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저와 김민준 씨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이 모든 일을 꾸민 겁니다. 저는 아주 교활한 사기꾼에게 걸려든 것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충고한 대로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단 한 푼도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요? 그거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백 회장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짓게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백 회장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고 저는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검사가 고개를 돌려 김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피의자 김민준 씨. 민준 씨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는 백 회장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모기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 회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전 부인인 박서연 씨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두려움에 굴복해 저를 지목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공범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향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지목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백 회장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지난 15년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원망, 후회와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묵묵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고개를 돌려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백 회장입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백 회장이 저를 협박하며 가짜 차용증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차마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놔. 날 뭘로 보고? 김민준,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의 바락 섞인 외침이 조사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그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이 끌려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로 미안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제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폭풍은 이제 멀고 먼 바다의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백 회장은 불법 대출과 횡령, 배임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범행에 가담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백과 수사협조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아버님의 피와 땀이 담겨있던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를 거쳐 다른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20억짜리 한남동 빌라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재무상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공간입니다. 지난 15년간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길을 찾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상처를 다른 이를 돕는 약으로 쓰며 조금씩 저 자신을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김 여사님은 그 크고 화려했던 집을 처분하고 지금은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쪼개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오후 사무실로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주소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꾹꾹 눌러 담은 김치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도 깊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김 여사님의 김치였습니다. 그녀가 담근 김치 맛은 15년을 먹어온 제가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김치통 안에는 아무런 쪽지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흔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과와 화해의 마음이 이 김치통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정말 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독백하듯이 저는 가끔 저녁장을 보고 돌아가는 김 여사님의 뒷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진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에게 오만한 자존심 대신 정직한 책임감을 가르쳤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민준 씨를 생각합니다. 그는 효자였을지 모르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작은 가정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저는 깨닫습니다. 돈과 체면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지를요. 그들은 헛된 것을 줬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온은 20억짜리 빌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양심과 원망을 내려놓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5년의 눈물과 맞바꾼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또렷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새로운 내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박서연으로서 살아갈 그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내일이 말입니다. 한 여인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 하나를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인생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